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북중 접경 지역과 바다로 떠내려오는 북한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서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김동환 교수 모시고 북한 실상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가져 나오신 게 북한 쓰레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오물풍선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의 서해안과 예. 동해안에서 직접 수거를 한 거고요. 북한 주민들이 실제 사용한 쓰레기가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북한을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 실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소 모아오신 네, 맞습니다. 물건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7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에서 날라온 것들은 아니군요. 일단.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대충 그 오물풍선에 들어있는 것들과 물론 이제 거기에 아주 지저분한 오물도 있지만 네. 대충 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와 비슷한 거군요. 그러니까 좀 수집한 것들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통일부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양말도 있었고요. 또 어린아이 동네이도 들어있었는데 그게 단순하게 바늘로 깨맨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헝겊을 덧대어서 야 정말 21세기 어떻게 이렇게 양말을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바로 그러한 내용물들과 동일한 것들이 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좀 그 이제 꿰맨 신발도 보이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통일부에서 공개한 것은 양말이었는데요. 이건 신발입니다. 네. 겉에 보면 이렇게 실로 깨면 자국이 있는데 예. 안쪽에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새롭게 헝겊이 있죠. 예. 이건 단순하게 이제 깨면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부위가 훼손이 됐으니까 거의 다 찢어졌는데 맞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네. 헝겊으로 여민 자국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보면 헝겊으로 새롭게 네. 덧댄 흔적이 있죠. 그런데 통일부가 제시한 그 자료에 보면요, 사진에 보면 양말을 덧댔는데 네. 이 안에 헝겊이 또 닳아서 훼손이 된 겁니다. 아. 그 정도로 열악한 경제상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심지어 뭐 이런 신발인데 이거는 어린아이용 샌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북한 것인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여기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영리한 너구리라는 북한의 캐릭터입니다. 영리한 너구리. 너구리. 네네.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뽀로로 같은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 네, 되나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네. 한국에 뽀로로가 있다면 북한에는 영리한 너구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영리한 너구리를 모르면 그건 북한에서 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북한에서 방영하고 있는 네. 거의 80편이 넘어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캐릭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산 신발이 맞는데 네. 신발이 지금 떨어졌죠. 네. 그리고 실로 다 개면 것을 볼 수가 이걸 있습니다. 신고 걸을 수 있을지조차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는데 제가 만난 탈북민 중에 뭐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발을 꿰매 신는다. 네. 그리고 정말 내 아이가 지금은 한국에 같이 왔지만 네. 북한에 있었다면 이게 내 아이에게 줘야 될 신발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열악한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건 뭡니까? 그 라면 봉지는 우리나라 라면 같은데 이제 한 회사 제품 같은데. 네, 이거는 한국 제품이 맞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 나오는 특정 회사의 라면인데요. 북한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즉석국수입니다. 아, 북한에서 네. 라면을 이제 즉석국수, 소고기 맛 즉석국수. 네, 즉석국수라고 부르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카피를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한국의 제품을 카피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냐면요. 역시 오물풍선에 담겨온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북한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해외 디즈니랜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유명 상표를 카피한 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입는 그 겨울옷 내복에 보면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미국 캐릭터인데. 맞습니다. 카피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그 예. 북한에서 떠내려온 과자인데 예. 이 헬로키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 캐릭터인가요? 맞습니다. 네. 헬로키티랑 아주 비슷한데 이걸 그대로 북한이 지금 카피를 한 거죠. 예. 네, 헬로키티는 머리에 리본을 달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이렇게 딸기를 달았고 조금씩 다르긴 하군요. 그렇죠. 눈도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딸기 향이 들어간 사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디자인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네. 그대로 카피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또 주체적 변형이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리한 너구리 바로 북한의 과자 봉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북한에서 유명한 있고요. 캐릭터고. 뭐 여기 지금 한국의 어떤 특정 회사의 과자 봉지랑 굉장히 비슷한 거 바나나 과자인데 예. 이 그럼 미국 보면 캐릭터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디즈니의 예. 곰돌이푸를 카피를 한 거죠.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인데요. 네. 양말 하나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열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캐릭터를 아무런 뭐 보상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제하고 있는 또 북한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신발인데요. 예. 그것도 직접 맞습니다. 입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서해안지대에서? 서해안에서 바닷가에서 직접 주운 건데요. 이건 북한 군인들이 신는 군화입니다. 아, 근데 그러구나. 군화라기보다는 이제 작업화인데 제가 북중 국경에서 망원렌즈로 북한의 지역을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여성이 빨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맞습니다. 여성이 네네. 신고 있는 그 신발인 거죠? 맞습니다. 북한 여성이 신고 네, 있는. 이게 원래는 북한 군인들이 신는 작업화인데 예. 지금 저 여성이 신고 있는 신발과 동일한 거죠. 아, 저게 보급화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군인들이 신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여성이 신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네. 제가 저 사진을 촬영할 때가 영하 28도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뭐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인데 아. 그 추위에 여성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조차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네. 이번 오물풍선에 들어간 이런 제품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 저는 뭐 김여정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네. 전 세계의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여실 없이 그냥 다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죠. 오물풍선을 통해서. 저 페티병은 네, 뭔가요? 역시 이것도 예. 북한 주민이 페트병 여러 개를 모아서 실제로 노끈으로 묶은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교수님 묶었어요? 묶은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묶은 건 아닙니다. 네네. 예. 네, 묶은 게 왜 묶었냐면요. 이 용도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부표입니다. 물에 띄우는. 부표를 네, 물에 살 띄워서 돈도 그러면 맞습니다.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지금 부표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네. 쉽게 이 어부들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부표 하나가 없어서 네. 페트병을 묶어서 이렇게 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썼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네. 거잖아요. 여기 다 라벨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뚜껑은 있는데 여기 보면 라벨이 하나 있는 게 있죠. 아, 예, 예. 뭐라고 여기에? 적혀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북한에서 생산한 겁니다. 단물이라고 쓰여 있고요. 아. 그리고 국규라고 쓰여 있는데 이 국규가 북한의 모든 제품은 반드시 국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규요. 국가 규격입니다. 아, 국규. 그리고 대부분의 주 원료라든지 생산지가 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 라벨을 북한 보면 거다. 북한에서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오물풍선에 담겨진 페트병에는 이 모든 라벨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병뚜껑도 심지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페트병을 북한 주민들이 부표로 사용을 했으니까 예. 이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귀중하다 보니까 이번 오물풍선에 넣은 거는 쓸 수 없는 것들, 네. 병뚜껑이 없거나 완전히 찌그러져서 진짜 이렇게 쓰레기. 맞습니다. 네. 정말 쓰레기를 페트병을 보냈으니까 그 점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한지를 또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예. 대목이고요. 여기 라벨에 보면 이게 주 원료가 포함되는데 8월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8월 뭐죠? 풀. 네. 8월 풀이요? 네네네. 실제로 8월 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식물가가. 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탄산 단물은 주스를 말하는데 설탕이 들어가야 되겠죠. 당 예. 성분이. 근데 설탕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 식물에서 당 성분을 추출한 겁니다. 뭐 사탕수수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라고 네네네. 봐야 되나? 그래서 8월 풀이라는 게 반드시 단물에는 다 들어가고 네. 심지어 평양에 8월 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풀 뭐 몇 킬로그램에서 당 성분을 얼마를 추출해냈다 이거를 예. 자랑할 정도니까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나머지도 다른 거, 소개해 예. 주시죠. 네, 역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다.
또 맞아요. 생산하고 말씀하신 거. 네 네, 있는데 사과 양산. 네, 맞습니다. 사이다는 사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사이다는 사이다라고 단물인데 하고요. 설탕, 네, 주스는. 탄산 단물은 이제 주스를 네. 얘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보시면 8월 풀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죠. 8월 풀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에나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번에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넣었는데 담배꽁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네, 그 간혹 언론 기사에 지금 여러 가지 담배꽁초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네. 상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려명이라는 담배가 보입니다. 음.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케이스가 좋아 보이지 세련돼 않습니까? 보여요. 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수출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아주 간부들만 지금 피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담배갑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네.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여는 오.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담배가 이렇게 실제 담배네요. 맞습니다. 실제 담배로 제가 입수를 한 건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오물로 오물로 수집이 된 건가요?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담배가치가 있는데 예. 보통 담배꽁초를 오물로 넣었습니다. 풍선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보통 저희는 뭐 이렇게 하나를 뭐 이렇게 3분의 1 정도 피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주운 그 북한 오물 쓰레기 안에 꽁초는 끝까지 다 필터 끝까지 다 피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피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터를 북한에서는 빨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담배 안에 있는 필터 이걸 까면 약간 솜 같은 것이 나옵니다. 예. 담배 필터니까. 네. 그걸 모아서 방한용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담배꽁초 하나도 사실 북한에서는 버릴 게 없는 굉장히 와. 귀중한 거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거는 정말 수출용을 위해서 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수출하는 용도고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들어있었던 담배 종류 중에 하나가 룡봉이라는 담배입니다. 그건 좀 룡봉, 대중적인 건가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북한에서는 귀하고 아. 이 려명을 만드는 담배 공장과 룡봉 담배 공장이 같습니다. 아, 네. 평양 룡봉 담배 공장이라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 평양 룡봉 담배 공장을 수출하기 위해서 담배를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아주 좋은 형태의 이런 외화벌이용의 담배가 이번에 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담배 있죠. 꽁초로 들어가 있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다 꽁초로 수출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담배 한번 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뭐 품질이나 외형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담배 수준급이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사실 지금 뭐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포장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예. 북한이 이 담배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저 거고요. DVD인가요, 저거는? 바닥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거. 예, 예. 이거는 이제 DVD인데 예. 이 북한 영화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이렇게 오물풍선을 이제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 지금 북한 내부에서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외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지금 풍선을 통해서 예.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고 있는데 그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의 소위 장마당 세대들이 예. 이 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렇게 DVD, 북한 DVD를 요새 보는 게 아니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보내는 그 풍선 안에는 전단뿐만 아니고 네. 뭐 1달러라든지 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가 들어가고 예. 또 마이크로 SD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장비들이들입니다. 이건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입수를 한 건데요. 뭐 게임기 같이 네, 생기기도 게임기처럼 했는데요. 생겼는데 네. 북한 말로 MP5라고 불리는 거. 네, 저희는 MP5라고 부르죠. 네. 예전에 MP3는 음악을 들었던 거고 예. 이건 MP5라고 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인데 아. 옆면에 보면 지금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쓸수 있게. 아, 거기에 뭐 한류 드라마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제 받아가지고 볼 수 맞습니다. 있고 이런 네. 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작고 이제 소형화됐으니까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남한의 단체, 탈북민 단체들이 네. 이런 USB 마이크로 SD 카드 뭐 심지어는 1달러까지 풍선에 띄워 보내고 그걸 북한의 청년 세대들이 보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오물풍선을 통해서라도 예.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네.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김여정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면 거기에 몇백 배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이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거는 이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맞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떠밀려온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서 이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하신 것인데 이 뭐 굉장히 처음에 우리
국민이 걱정했던 게 오물풍선 안에 네. 뭐 보이지 않는 뭐 생화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군 당국도 사실은 민간인이 이제 오물풍선을 발견해도 절대 건드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이제 요청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뭐 덥석덥석 그 민간인들이 막 주워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사실 알 수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간인들이 만지기 전에 군이 먼저 가서 거기에 내용물을 분석을 하거나 또는 성분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북한의 김여정은 남한에서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예, 탈북민들을 너절한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지금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북한 당국 자체가 이 탈북민들의 너절한 쓰레기 짓에 대응해서 예. 우리도 그러면 쓰레기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쓰레기가 담긴 거거든요. 네. 예.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을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렸지만 네. 그 안에 인분이 실제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절한 쓰레기 짓에 보내는 오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직접 넣었고 심지어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요. 그 양말에다가 뭐 이 인분을 적셔서 그렇게 이제 보냈다라는 예.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생활 만지면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절대 만지면 안 되겠죠. 네네 예. 만반의 준비나 대응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북한을 파악하는 이런 오물로 북한을 분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사실 북한을 연구하면서 평양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북중 국경에 가서 망원 렌즈로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촬영을 했고 예.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좀 알리는 작업들을 예. 해왔는데 코로나19도 있었고 제가 또 중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더 그러면 연구가 어디에 어려워지셨군요. 가야 이 북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한국의 연평도나 백령도 서해 예. 5도에서는 실제로 북한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북한이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바람과 파도에 실려서 북한의 쓰레기가 떠밀려 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쓰레기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흔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북한 당국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경제상이 어떤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을 지금 갈 수 없으니까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를 통해서 북한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요즘에는 쓰레기 학이라는 학문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러한 쓰레기들이 누군가의 삶의 흔적 그리고 또 예. 우리는 분단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 쓰레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아니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게 살고 있나 느껴지는데 지금 김정은 일가는 여전히 명품 사랑이잖아요. 네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도 궁금합니다. 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요. 예. 통일부에서 공개한 그 사진 내용물만 보더라도 야 정말 21세기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그렇게 오래된 맞습니다. 물건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주운 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깨맨 신발이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아니고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주운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지금 계속 자신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뭐 네. 얼마 전에 나왔을 때는 그 딸 김주혜까지 명품 옷을 입고 나오고 네. 또 얼마 전에 끝난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뭐 몇 억씩 되는 그 차량을 또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사치품에 또 빠져 있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의 실상인데 네. 그럴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곤혹스러워지고 궁핍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얼마 전에 오물풍선에는 그 김정일 교시라고 네네.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오물풍선에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연히 그냥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금 김정은 일가의 위상이 북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김정일 교시가 찢어진 종이는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사상성의 약화나 충성도의 결여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형법 64조에 분명히 김정일, 김일성 이런 말씀, 교시를 생명보다 중요시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만약 이것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시가 지금 가위로 잘려진 채로 들어갔다라는 예. 건데 만약에 이걸 의도했다면 더 문제인 거고요. 네.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교시가 실수로 잘려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체제 결속력이 약화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장마당 세대들 북한에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고 지금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네. 의문을 품기 시작한 세대인데 예. 만약에 이들이 지금 군대에 있다면 거의 네. 20대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마당 세대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그 교시가 찢겨진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북한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서 잠깐 이제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줬던 이제 고급 차량 아우루스라고 하는데 러시아제인데 사실 뜯어보니까 거기 안에도 우리 한국산 부품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니까 뭐 네. 러시아도 굉장히 어렵고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폐쇄 국가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통해서만이 겨우 이제 북한의 실생활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예.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북한에서 다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즉각 반박을 하면서 또 영상까지 공개를 예. 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으로 공개를 하였는데 그것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유도적 기능이 없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차가 그렇게 비행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영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군이 직접 처음에 탐지를 하고 또 감시를 해서 포착한 장면인데요. 처음에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상승 단계에서 보통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방향부터가 좀 이상하더니 뺑글뺑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엔 저렇게 큰 불빛이 하나였다가 여러 개의 불빛으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군에 뻔하게 딱 잡혔는데 북한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기는 이유가 뭔가요? 무엇보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25 얼마 전에 74주년 발발 기념식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쏜 날짜가 바로 그때 즈음이죠. 북한에서는 6월 25일 이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평양에 10만 명의 군중들을 동원한 반미 투쟁을 벌였던 날입니다. 네. 그날 쏘아 올린 미사일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받는 충격적이나 또는 북한 정권에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그런 주민들 점에서 눈치 봤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북한 있는 거예요? 당국으로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얼마 전에 정찰 위성을 쏘았다가 역시 동일하게 몇 초 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공중 폭발해서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저렇게 성공적이었다. 다탄두 분리 방식을 우리가 실험했는데 예. 이번에 명백히 성공한 작전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불꽃이 추진력을 발현하기 위한 불꽃이 이렇게 확 퍼지는 거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고체 연료를 활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 그러나 이제 실패는 했다고 우리 군 당국 판단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 당국 합참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고체 연료를 실험하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게 명백히 실패를 했고 북한 당국은 오히려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한 거다. 그리고 성공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만일 북한이 실제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사실 발사해서 이제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뭐 몇 분 걸리지 않으니까요. 서울까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남북한 간에 이 하얗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야말로 타겟은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몇 초, 몇 분 만에 이렇게 날아온다는 뭐 레이더가 탐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저격할 수도 점에서 없고. 굉장히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정책학과 강동환 교수와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segmen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segment. That was really a productive segment, wasn't it? Keep yapping, man. The people understand, Joe. They sure do. 47 years you've done nothing. They understand. All right. States Joe Biden. Folks, how are you?
Joe,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as you and I sit up here and waste a lot of time on this debate. This shouldn't be a debate.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idea that we're talking about worst presidents, I wasn't joking. Look it up, go online. 159 or 58, don't hold me the exact number, presidential historians, they've had meetings and they voted who's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one through best to wors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교수님, 이 미 대선이 11월 치러지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처음 열리는 TV 토론인 만큼 양 진영 모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 미 언론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나오는 거는 트럼프 캠프의 압도적 승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교수님도 혹시 이 TV 토론을 좀 지켜보셨나요? 나름의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잘한 토론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그 토론의 내용 자체는 뭐 두 분이 그렇게 크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4년 전에 이 두 분이 붙었을 때에 비해서 제가 느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쇠락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금 더 예전보다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단점들, 예를 들어서 쉽게 흥분을 한다거나 흥분을 했을 때 막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상대방의 그 공격을 듣는 표정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약간 영혼이 조금 빠져나간 듯한 표현들을 계속 보여서 이 건강상의 고령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최근까지 미국 전국 단위 그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정치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 좀 들어보면 그래도 결국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면 선거 근처가 가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탄을 보고 싶지는 않아 할 것 같아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 이런 뭔가 이렇게 흥분을 자제하는 모습, 화법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중도 표심이 떠나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 우세한 어떤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러나 실제로 유럽에서는 또 미국 내의 진보 진영, 특히 바이든 쪽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진보 언론 쪽에서는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큰일 났다. 이러다 트럼프 2기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건데 그 부분은 교수님이 설명하신 뉘앙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실제로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럼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에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의 아주 다수의 대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그 전당대회에서 추대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사임하겠다라고 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그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후보를 다시 추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의중, 본인이 결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바이든, 카밀라 해리스 캠프가 모아놓은 대선 자금, 정치 자금 같은 것들은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사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디테일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또 다르게 나오고 있는 얘기는 후보를 바꾼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예. 후보를 바꾸는 상황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우선은 지금 바이든 후보를 믿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미국에서 지금까지 중간에 후보가 교체된 거는 그것도 대선 11월인데 이제 와서 교체된 거는 전례가 없었잖아요. 네, 4개월 전에 교체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대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경제적인 변화 측면에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을 때는 바이든 1기의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을 때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들을 많이 뒤집으려고 할 거고 예. 네. 그리고 올해 또 시청자들께서 또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 하나는 미국의 대선과 함께 미국의 일반 선거도 열립니다. 그래서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관측은 역학 구도가 조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전략적인 아이러니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 내 공장도 짓고 굉장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런 공장을 지을 때 정작 그 공장을 짓는 지역구에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역에 이렇게 공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또 환영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미리 로비를 하고 미리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레이더망을 좀 연결해 놓음으로써 그쪽에 각각의 지역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여론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의 향후 행보, 특히 대통령이 바뀌는 데서 오는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것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리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궁금해합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실정을 부각시켜서 바이든 쪽을 공격하고 싶어 할 거고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가져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미 연준이 이런 양쪽 캠프의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또는 올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또 금리는 언제쯤 내릴 거로 보세요?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저희가 PCE 지수라고 하죠. 이건 시장의 기대치만큼 2.6%로 나왔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4월,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는 시장의 기대 혹은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하회하는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 첫 금리 인하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시장의 기대 혹은 연준의 기대와 비슷한 숫자들이 한 3-4번 정도 쌓이면 예.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오고 있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인 후인 한 9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이요. 근데 예. 네, 9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미국 대선 바로 전이라서 어떻게 예. 보면 좀 정치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건 같은데요. 예. 저는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연준은 사실은 다른 그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해서 독립성도 높고 그렇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를 변동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나 잘 내려오느냐,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느 정도 버텨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9월쯤 첫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은 그렇게 빠르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부터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 전망 들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이슈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뭐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당이 이제 네. 좀 다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또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뭐 지금 저희들은 시작도 안 했고요. 예. 국힘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요인도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기는 1명, 여기는 4명. 뭐 현재로 보면 관심이 국힘에 더 있겠죠. 예. 근데 뭐 아직 저희들이 2달 가까이 남았고요. 또 후보 등록까지는 거의 3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 또 어떤 후보가 또 나설지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예. 그거는 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 쪽, 또 원희룡, 나경원, 저 윤상현 의원까지 네 분이 열심히 좀 뛰고 있는데 누가 진짜 친윤이고 누가 진짜 반윤인가 비윤인가, 그리고 만약에 반윤이나 비윤이 있다면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후보들은 결국은 연대를 해서 그 비윤, 반윤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결선 투표가 됐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뭐 전혀 비윤도 없고 반윤도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비윤, 반윤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그 친윤이라고 하는 것을 예. 좀 재정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윤의 역할이에요. 그게 친윤의 역할이다. 그게 대통령이 성공한 정도로 남는 그렇습니다. 거.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친윤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 누가 하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어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거리 이런 걸 가지고 친윤이다, 비윤이다 혹은 반윤이다 이걸 나누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했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이런 표현도 좀 썼고요. 당정 관계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을 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다른 세 분과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자, 이런 한 후보는 우리가 친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의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대통령과의 어떤 동심원을 그려서 그 거리를 갖고 어디까지가 친윤이고 어디서부터는 비윤이나 반윤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출마 선언을 후보들이 하고 나서 처음 방송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하자고 제안을 한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죠.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에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고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특검법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오선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법이면 받을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종전의 당론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균열이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진정성을 좀 알아줄 거다. 왜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도.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뭐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지금 4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고 또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다 애쓰고 있는 후보들이다. 왜 자꾸 친윤, 비윤, 또 반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느냐? 언론과 또 일부에서 너무하다, 민주당 너무하다, 뭐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맞죠? 뭐 민주당은 원래 늘 그랬으니까요. 예. 뭐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한동훈 후보가 경선 출마 선언부터 최혜병 특검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반윤 선언 아니냐, 차별에 나선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실제 최혜병 특검은 대통령을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넘어서 어떤 수사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크나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나타났었고요. 또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렇게 수사에서 축소시키려 했고 또 왜곡시키려 했을까? 그에 대한 의문들이 그 임성근 사단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 관계인 그분과 뭔가 골프 회동을 하려 했다 하는 것도 알려지면서 그 퍼즐이 좀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혜병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것인데 그것을 경선 처음부터 들고 나옴으로써 이것은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금 지지도를 민심에 호소함으로써 대권 의식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정치 행보가 아니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송 변호사님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네. 앞으로의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되면 당정 간의 갈등, 특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또 갈등 양상이 국정을 뒷전으로 모는 그런 것까지도 가지 않을까. 심지어 분당까지도 예견하는 그런 그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찬성했다는 그 특검법안은 기존의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네.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걸 이제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하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법원이 예. 그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법이 제도 맞지 않고요. 예. 다만 제3자 변협에서 예. 추천한다. 뭐 이런 것들은 협상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대법원장을 제외한 제3자가 추천하는 뭐 거는 객관적이고 괜찮다. 중립적인 단체에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잖아요. 특검을.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그래도, 없다 이 뜻인가요? 예,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립성에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찾는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뭐 더 깊게 오늘 푸고들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이제 만약에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을 임명해야 될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남권에 많이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시장님이 그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은 좀 불발됐더라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홍 시장께서는 좀 확실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당을 알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만남을 거절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최고위직은 당에서 적어도 몇십 년 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소리 나면 호박이 떨어졌는지 돌 떨어진지 알아야 되는데 호박이지. 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25일 날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홍 시장님이 너무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내려왔을 때 이 대구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대구가 보수의 심장 아니겠어요? 예, 그런 우려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덤이 대구에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영남권 지역이 이제 가장 많은 당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자들 모두 영남권 표심 잡기에 주력을 하는 모습인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TK 지역에 가장 좀 대표되는 아니면 대표되는 그런 주자가 아니죠. 대표되는 인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못 만났어요. 안 만나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철우 지사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뭔가 일정에 좀 그 트러블이 있는 걸로 일정이 안 맞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두 분 다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정치인들끼리는 아까 홍 시장은 뭐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없어서 만나는 게 정치인입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여야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우리가 대화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폭이 좁은 모습을 보여주면 보수가 포용성이 부족하고 뭔가 협량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지금 경륜 있는 그 광역단체장이자 정치인들로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주지 않는 거는 영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저는 그건 건가요?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표는 광역단체장의 서랍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당원과 국민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분들의 이런 행동이 영남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크지 않다? 오히려 반발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는 광역단체장의 서랍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몇 달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동대구역에 갔을 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인 공세 또 셀카 요청 이런 걸 하니까 기차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그걸 응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대구역에 몰려든 시민들이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보내서 왔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고 지금 이제 저분들은 이번 전당대회 영남 주자가 없다 보니까 네. 자신들이 어떤 영남 당원이나 영남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 시장은 2달 반 동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강한 언어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 이미 대중들이 다 알아요. 네. 새로운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가 판단이 끝났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홍 시장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 시장이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 그걸 어느 정도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고 해도 TK 지역이 지금 당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TK에 있는 당원들은 그런 두 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그 한동훈 후보는 인기가 굉장하다 대구 쪽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개인적인 인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그런 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이제 그 밖에서 만나보면 아직도 굉장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세요. 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당대표, 또 이재명 대표와 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를 원하는 심리가 그 기저에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자꾸 제가 분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대선 출마를 앞두고 대구를 찾았을 때 검찰총장 당시에 굉장히 열렬한 대구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잖아요. 막 셀카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가끔씩 이제 대구를 방문할 때 보면 뭐 굉장한 이제 지지와 인기를 얻었는데 한동훈 이제 후보도 법무장관 시절에 대구를 가면 굉장히 많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TK 대구 시민을 비롯한 TK 시민들 당원들이 여전히 한동훈 이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던 TK 당원들 주민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약간 다른 계층이라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별개로 보고 이제 이반시키려는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대구 경북의 어떤 주류적인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의 성공도 바라고 당의 재건도 동시에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친윤과 친한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성공하길 바라고 당도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예. 그 관점에서 둘을 뭉뚱그려서 결국은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찾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여전히 한동훈 후보도 지지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인기는 같은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쨌든 중심을 잡고 재건이 되고 그 압도적인 그 다수 야당과 강력하게 맞설 수 있어야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뒷받침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결국에는 그 흐름 속에서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 찾겠죠.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이런 요구를 한번 좀 분석해 보면 좀 재밌을 텐데.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전히 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여전히 대세론을 쭉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초반이기 때문에 네. 또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50%가 넘는다고 해서 결선 투표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초반에 여러 가지 주장들, 특히 한동훈 후보가 특검을 찬성함으로써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아주 거센 논쟁의 결과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거는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그 TK의 시도지사들이 한동훈 후보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이런 그 홀대 영남에서의 한동훈 홀대론을 연출하는 이런 의도적인 모습은 예. 다만 그 시도지사들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 네. 뭔가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지 않겠나. 특히 대구 경북은 뭐 통합 문제도 있지만 특히 예. 신공항 문제도 있고 네. 정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철우 지사도 안 만나준다는 것은 예. 뭔가 정부의 지원 또는 용산의 눈치 보기 아니냐 또는 더 나아가서 용산이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좀 홀대를 주문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홍준표 시장과 그런 이철우 추측도 지사에게. 나올 정도로 지금 일종의 영남의 네. 친윤 당심에 대한 이런 반윤 정서 만들기, 반한 정서 정서를 만들기가 좀 뭔가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영남의 당원들이 국힘에서 40% 넘는다고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당원이라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한 측면은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정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이제 집권 3년 차일 뿐인데 당대표와 대통령이 자꾸 각을 세우고 앞으로도 차별화되고 갈등이 되면은 너무 또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당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를 좋아했던 그 마음보다는 국정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또 반한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또 네. 후보로 바뀔 수도 있는 예. 것이죠.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론조사는 20% 들어가고 이제 당심이 80%를 차지하고 또 그 당심의 40%가 영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영남권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전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친한이 아니라 이제 반한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 전망에 대해서는 송영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내 표를 누가 맡아놓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심을 갖고 계세요. 네. 내가 언제 표 맡겨놨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작년 기준으로 책임 당원이 한 80여만 명 됩니다. 네. 그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그 오더라고 하는 게 잘 안 통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의 어느 중소도시에 가면은 책임 당원이 10,000명이 넘어요. 네. 예. 인구가 한 10여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시는 당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여러 그 국회의원 입지자들이 경쟁적으로 당원을 모아요. 그러면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누구를 지지해라고 하면은 그 만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누구를 찍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개별적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광역시장이나 뭐 도지사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어떤 오더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주문이 안 통한다. 그 뭔가 시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당대회 투표할 의사가 있는 당원이나 유권자는 네. 각자의 다 개별적인 고유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당대회 투표할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누군지도 알고 예. 원희룡 장관이 누군지도 알고 나경원 의원이 누군지도 알고 윤상현 의원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네. 그동안에 봐왔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사실은 일단락이 된 상태고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무응답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워낙에 이제 한동훈 대소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고립 작전이다, 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게 혹시 주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이 나온다면 전혀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를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뭐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놓으면은 그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소구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메시지끼리만 한번 놓고 보면 네. 자 배신의 정치는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 각각의 말만 들어놓고 보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크고 넓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원들도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 당원들은 뭔가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약간 더 고관심층이다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 지금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그러니까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선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2차 1등과 2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2등이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되거나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되면 나머지 세 후보 진영들이 그 한 후보에게 결선에 올라간 후보에게 밀어줘서 한동훈 후보와 이 표 차이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한동훈 후보가 1위라고 일단 가정을 해봤을 예. 때 50%에 거의 근접하는 1위가 되면은 2, 3, 4위가 똘똘 뭉쳐서 1차에서 예, 화학적 결합을 해서 역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수가 한 80여만 명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 3, 4위가 손잡고 같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그게 일사불란하게 소위 말하는 오더가 먹히질 않아요. 근데 가끔 결선 투표 있는 뭐 여러 가지 꼭 이제 이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말고 일반 이제 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1등 한 사람이 결선 투표 올라가서 2등이나 2등 한 사람한테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다 몰아주니까. 그 말씀하신 사례가 가장 유명한 걸로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후보가 예. 연합해서 김영삼 후보에 대한 대역전극을 결선 투표에서 이끌어냈던.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체육관에서 하는 대의원 선거 아닙니까? 전체 모수가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삼김시대보다도 더 이전이기 때문에 오더가 통하죠. 그런데 예. 80만 명이 넘어가면요. 다 각자의 고유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50%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2등 됐을 때 나경원 후보의 표가 가서 화학적으로 잘 결합할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다 원희룡 후보한테 갈지.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의 예.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위치를 원희룡 후보가 나중에 들어와서 잠시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선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역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좀 의문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했고요. 이제 전 대표가 됐죠. 그리고 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전 지사를 비롯해서 몇몇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확실하게 이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금 보면 그러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뭐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발탁이 돼서 임명이 돼서 어떤 기회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국민들의 삶에 일어나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를 계속 하시게 되면 진영에 가두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네.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를 했고 또 연임을 할 의사를 밝혔고 그러나 맞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당대회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박수 쳐서 재신임 투표로 해서 그냥 끝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직 많이 남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김두관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후보들이 또 나와서 또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진짜?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너무 압도적인 이건 뭐 한동훈 후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당대회 왜 하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높은 지지는 오히려 지금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 또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극에 달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그것이 민주당을 지키자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그 연임에 대한 찬성이 높습니다. 다만 김두관 전 장관이 이번 주에 보였던 경남에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 또 말이나 이런 것을 좀 엿들을 수 있었는데, 대표 출마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그 예측이 어제 국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출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김두관 전 장관의 출마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지고요. 김두관 장관이 결심을 이렇게 굳히는 그 이유는 우선 이제 나홀로 전당대회가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 사실 영남에서 저희 당이 상당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당에서 이 영남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을 위해서나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의 전략을 특히 잘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펼쳐봐야 되겠다. 또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출마 결심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면 영남권 주자인 김두관 전 장관의 출마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전 대표? 뭐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전에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하는 그런 예측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출마를 했어요. 또는 제3의 후보가 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처럼 뭐 이재명 전 대표 혼자가 아니라 한 두세 명이 뛰어요. 그래도 결과는 너무 뻔하니까. 근데 이 뻔한 결과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경선을 치렀는데 1차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90%의 득표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상컨대 압도적으로 될 것은 확실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당에? 아니면 아슬아슬했다라든지. 90%라는 것이 압도적이냐, 60%가 압도적이냐,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지난번 체포 동의안 표결 때가 연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 주권 정당인 시대에 당원들의 비율을 상당히 높이 이제 사는 그런 룰이 이제 정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뭐 상당히 압도적이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쉽게 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심이 예.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당을 좀 더 역동적으로 예.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어떤 표심을 발휘해야 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양상을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우리 최인우 의원님께 좀 솔직한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연임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이라든지 좀 바깥에 있는 분들의 시선은 뭐냐면 야, 저 정도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일당 체제, 일극 체제를 가야 돼? 경쟁 상대, 나중에 대선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저정도까지 공격을 해야 돼? 정말 이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 인정하시나요? 뭐 그런 뭐 시각도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예. 다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검찰,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또 정치적인 기소 이런 것 때문에 더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이재명 전 대표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저기 검찰하고 이쪽 뭐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이 뜻인가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외에 뭐 어제 오늘 김동완 장관의 이제 출마설이 있지만 예. 그동안 나선다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어느 분을 대표로 나서라고 또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다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